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늙은 선비가 이루어낸 꿈. 깊은 밤 달빛이 스며든 허름한 초가집에서 호롱불 하나가 꺼질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호롱불을 위협했지만 늙은 선비는 꿋꿋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조문석이었다. 그의 앞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사서삼경부터 역사서, 시집까지 오랜 세월 그와 함께한 벗들이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책들도 그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지는 못했다. 또 하루가 지나는구나.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비볐다. 60이 넘은 나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 시험장을 드나든 지도 벌써 40년이 흘렀다. 젊은 시절에는 이번에는 기필코 라며 의욕에 불타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열정조차 사그라들어 버렸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해진 저고리, 헝클어진 흰 수염, 깊게 팬 주름까지. 동갑내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벼슬길에 나아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신만 이 좁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이리 살아가는 걸까? 이 많은 학문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흔들리는 호롱불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호롱 심지가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천천히 타들어가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밖에는 달빛만이 쓸쓸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선비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달도 자신처럼 밤마다 홀로 하늘을 지키고 있구나 싶어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놓을 수 없어. 그는 다시 책을 펼쳤다. 비록 과거 급제는 이루지 못했지만 학문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달빛과 호롱불만이 그의 마지막 동반자였다. 어느 날 밤 그가 평소처럼 글을 읽고 있을 때 나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간에서 12살쯤 된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누구냐? 저는 마을에 사는 김봉이라고 합니다. 선비님께서 밤마다 글을 읽으신다고 들었는데.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또렷한 눈동자에서 남다른 영특함이 엿보였다. 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냐? 네, 저도 선비님처럼 글을 읽고 싶어요.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이라 글 공부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정말 배우고 싶어요. 선비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래,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매일 밤 빠짐없이 와야 하고 내가 내주는 과제는 반드시 해와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조선비의 초라한 서재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밤 봉이가 찾아와 천자문부터 시작해 점점 어려운 글들을 배워갔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봉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 정말 영특하구나.
조선비는 봉이를 가르치면서 잃어버렸던 보람을 되찾았다. 자신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었다. 밤마다 호롱불을 켜고 정성껏 가르쳤다. 스승님,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공부하세요? 달빛이 가장 맑을 때 마음도 가장 맑아진단다. 그럴 때 글에 참듯이 더 잘 보이지. 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열심히 글을 외웠다. 조선비도 제자를 가르치는 기쁨에 다시 한번 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비록 내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내 뜻을 펼쳐버리라. 밤마다 이어진 스승과 제자의 공부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봉이의 실력은 날로 늘어만 갔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봉이는 이제 17의 준수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조선비는 제자의 실력을 확신하며 과거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했다. 스승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가 평생 본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 자신을 믿어라. 과거 시험 당일 조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치른 시험이 아니건만 제자의 시험이 더 긴장되었다. 달빛 아래서 혼자 기도하며 봉이의 합격을 빌었다. 며칠 후 발표가 있던 날 마을 전체가 술렁했다. 봉이가 장원급제를 했다. 조선비가 가르친 제자가 장원이라고? 조선비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자가 이뤄준 것이다. 봉이는 급제 후 바로 임금님을 아련했다. 소신이 이렇게 장원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스승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스승님께서는 가난한 농가의 아이인 소신을 밤마다 5년간이나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금도 감동했다.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했기에 이런 인재를 길러냈는가. 그 선비에게도 상을 내리도록 하라. 봉이의 말에 조정 대신들도 모두 감탄했다. 가난한 시골 선비가 이토록 훌륭한 제자를 길러낸 것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봉이의 모습에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제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며칠 후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봉이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장원 급제자를 맞이했지만 봉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스승의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스승님, 봉이가 돌아왔습니다. 조선비는 대문을 나서다가 화려한 관복을 입은 봉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어린 제자가 이제 관리가 되어 있었다. 봉아, 내가 정말... 스승님, 이 모든 영광은 스승님 것입니다. 봉이는 스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다. 그 뒤에는 임금이 보낸 사신들이 황금과 비단 그리고 교지를 들고 서 있었다. 선비 조문석, 전하께서 그대의 덕행을 높이 사시어 하사품과 더불어 벼슬을 내리신다 하오. 하지만 조선비는 정중히 사양했다.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이 늙은 몸은 이미 관직을 감당할 나이가 아니옵니다. 다만 제자가 훌륭하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가난한 선비라고만 여겼던 조선비가 이토록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 모두 느끼게 되었다. 조선비님, 그동안 몰라 배워 죄송했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조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라의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 것이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조선비의 얼굴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다. 이제야 알겠구나. 출세를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 나는 봉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세상에 내보냈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과였던 것이지. 그날 밤도 달은 여전히 조선비의 서재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달빛은 외로움이 아닌 보람과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후학을 통해 남기는 흔적에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조선비를 찾아와 가르침을 정했고 그의 작은 서재는 이제 지역의 훌륭한 서당이 되어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었다. 산적 소굴로 끌려간 여인들. 여보, 빨리 갑시다. 이러다가 해 떨어지겠소. 깊은 산속 고갯길을 넘어오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장수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고 함양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고개가 험하고 산적이 자주 나타나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던 곳이었다. 해지기 전에 넘어가려고 서둘러 나왔지만 아이를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걷다 보니 발걸음이 지체되어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멀리서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내는 바스락거리는 발걸음 소리에도 깜짝 놀라 남편의 소매자락을 꽉 잡았다. 그런데 짐승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 그 근처에 험악한 산적들이 때를 지어 백주대낮에도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저 등성이만 넘으면 마을이 보일 거요. 남편은 아기를 업고 숨을 헐떡이며 걷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가난한 집에 시집온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고 남편은 부지런히 일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 남편은 처음 아내를 보았을 때 세상을 다 얻는 느낌이었다.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결혼하고 나니 마음 또한 비단결처럼 아름다웠다. 이번 처가 방문은 처남이 혼사를 치룬다는 기별을 받고 길을 나선 것이었다. 결혼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겸사겸사 다녀온 것이었다. 친정집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생각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해마다 한 번씩은 다녀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처가댁 식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다. 남편과 아내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온통 신경이 곤두서고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거기 꼼짝 말고 섰거라.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니 험상궂은 산에 둘이 걸어오고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산에는 손에 날이 선 칼을 들고 다른 산에는 큼직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아이고, 간도 크지. 이 어두운 저녁에 겁도 없이 여길 넘어가려고? 그래, 좋아. 통행세는 내야지. 통행세요? 그래, 통행세. 여긴 우리 땅이거든. 산적들은 남편의 보찜과 바지를 뒤졌다. 뭐야, 달랑 엽전 몇 입뿐이네. 당신도 꺼내봐.
산적들이 아이를 업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벌벌 떨면서 말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보내주세요. 아이 내려놓고 옷이라도 풀어봐. 산적들은 저항하는 아내를 다그쳤다. 그때 가리고 있던 아내의 잠옷이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이런, 보기 드문 미인이네.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아내의 얼굴을 보더니 소리쳤다. 너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몽둥이를 든 사내가 끼어들었다. 흐흐흐, 잘 봐라. 저 여자 예사 얼굴이 아니여. 두목한테 데려가면 좋아하겠어. 그러더니 수염난 사내가 두 사람을 쳐다보고 말했다. 통행세는 안 받을 테니 대신 이 여자를 데려가겠다. 뭐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젊은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부짖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보아하니 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은데 우릴 따라가면 호강하고 살 수 있어. 두목이 여자가 필요한데 당신한테 잘해줄 거야.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아내는 손을 싹싹 비비며 울며 사정했다. 아니면 통행세를 내던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산적은 남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아기도 무서운지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순순히 같이 가면 남편과 아이는 살려주지. 끝까지 반항해봤자 당신은 억지로 끌려가게 되고 남편과 아이는 이 세상에 없겠지. 여자는 남편과 등에 업은 아기를 번갈아 돌아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이 말했다. 따라가겠어요. 안 돼요, 여보. 그렇게 할 순 없어. 남편의 말에 산적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그래, 생각 잘했어. 당신보다 마누라가 더 똑똑하군. 그러더니 산적들은 아내를 데리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면서 뒤쫓아갔다. 여보. 그러나 험한 산길에서 아기를 안고 발빠른 산적을 쫓는 건 불가능했다. 우는 아기를 안고 이리저리 헤매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날이 밝자 남편은 산길을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찾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아내를 꼭 찾아낼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산길을 내려갔다. 그리고는 광산에서 일하면서 홀로 사는 노파의 집에 아이를 맡겼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한편 산적 소굴로 끌려간 아내는 두목에게 끌려갔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마누라야. 지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두목은 여자의 모습에 흡족한 듯 번쩍이는 보석을 꺼내 앞에 내밀었다. 어느 대갓집 안주인이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여기서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전에 같이 살던 여자가 지녔던 거야. 도망치려다가 지금은 없지만 말이야. 그렇게 산적 두목은 아내를 자기 여자로 삼았다. 산적들이 도적질하려고 산채를 떠날 때면 여자 곁에 보초를 세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아내의 유일한 말벗은 부두목과 같이 사는 젊은 장계댁이라는 여인네 뿐이었다. 그 여인은 아내보다 한 살이 더 어렸다.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아내의 물음에 여인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는 작년까지 장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개천에서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저를 말에 태워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꼼짝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요. 걱정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답니다. 그 여인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리도 두 여인의 운명이 기구할까? 그들은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었다. 여기서 나가려면 굳게 마음 먹어야 해요. 먼저 두목에게 신임을 얻도록 하고 감시를 피해 도망쳐요. 여자들은 때를 봐서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나갔다. 이제 산적들의 감시도 어느 정도 느슨해질 무렵이었다. 대단한 일거리가 생겼다. 출정 준비를 해라. 두목의 명령에 따라 산적들이 모두 무기와 도구를 챙겨 말에 오르더니 소굴을 떠나는 것이었다. 멀리 가나 보네요? 오늘 안으로는 돌아오지 못한대요. 두 여자는 약속이나 한 듯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는 감시를 하려고 남아있던 산적에게 슬며시 다가갔다. 여봐요. 출출할 텐데 목이라도 축이시오. 그러더니 막걸리 한 사발을 내밀었다. 근무 중이라 안 돼요. 아따, 막걸리 한 사발인데 뭘 그러슈. 자, 쭉 들이키슈. 고기도 구워놨으니 마음껏 드시고. 여인들은 산적들이 잡아서 보관해 놓은 멧돼지 고기를 구워서 산적에게 내놨다. 산적은 출출하던 차에 잠깐 망설이다가 단숨에 막걸리를 들이켰다. 한 잔 맛을 봐서 아쉬운 산적은 앞에 놓여있던 막걸리를 보자 참을 수가 없었다. 한 잔 더 주시오. 그러더니 자리를 잡고 거나하게 들이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목과 부두목의 여자라 조심하더니 술잔을 거듭하자 양쪽에 끼고 앉아 여흥을 즐기기 시작했다. 얼마 후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한 산적의 뒤통수에 몽둥이가 날아들었고 산적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두 여인은 두목의 방에 들어가 감나가는 보석들을 골라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단단하게 묶었다. 이것들을 내다 팔면 사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맞아요.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챙깁시다. 산적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남의 것을 훔쳐왔는지 제법 비싼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마치고는 산채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타오르자 장계댁과 아내는 그 소굴에서 나와 장계 방향으로 부지런히 내려갔다. 어떤 마을에 이르자 여인들은 서로 헤어져 제갈 길로 떠났다. 남편과 아이를 수소문하던 아내는 마침내 아이를 키우며 흑연광산에서 일하는 남편을 다시 만났다. 여보, 이게 꿈이요 생시요?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자 아내가 말했다. 전 당신과 살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때 당신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요. 지난 일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젊은 부부는 아이와 함께 그동안 떠나 있던 함양 땅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내가 가져온 값비싼 물건들로 많은 전답을 샀다. 그들은 1년 동안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갔다. 하지만 부부는 장수 땅에 있는 처가를 2번 다시 방문하지 못했다.
다시는 고개를 넘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호는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간다. 달빛이 환하게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성악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아침 일찍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야 한다. 아버지는 노름판을 전전하며 건달짓을 일삼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삭바느질에다 남의 집 침모에 이르기까지 고생을 하며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해왔다. 어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라도 하면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기다려봐. 내가 한탕해서 호강시켜 줄게.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고 소리쳐댔다. 착하고 순한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꼭 합격해야 한다. 이 어미의 소원이란다. 성악은 글 공부 뒷바라지를 해준 어머니에게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다짐했었다. 아버지는 성악이 어려서부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거나 노름판을 버리는 날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돈이나 벌 궁리를 하지 되먹지 못하게 무슨 글공부야. 그만하세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못할 소리를 하거나 성악에게도 소리를 지르기 다반사였다. 성악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정이 없었다.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큰 까닭이었다. 날이 밝자 성악은 과거 시험을 보려고 길을 떠났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어머니는 떠나는 아들을 동구 밖까지 따라 나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부찜에 넣어준 주먹밥 자루가 묵직해서 열어보니 한 푼 두 푼 모아둔 엽전 구러미였다. 성악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어떻게 해서든 과거에 붙어야 하는데. 그렇게 다짐하고는 길을 재촉했다.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다. 보찜 하나 짊어지고 터덜터덜 길을 떠나 날이 저물면 주막을 찾아가 숙식을 해결하며 다니길 며칠.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가는데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집 처마 밑에 잠시 몸을 피해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그치기는커녕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떨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점심때부터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해 속이 비다 보니 허기가 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노파가 나왔다. 여보슈, 젊은 양반, 피를 피해온 모양인데 괜찮다면 이리 들어오시오. 그래도 될까요, 할머니?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비를 만나서. 이곳은 외진 곳이라 주막은 한참 가야 한다우. 노파는 성악을 따뜻한 방으로 불러들여 밥상을 차려주었다. 간밤에 내 아들이 과거 보러 가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젊은이가 오려고 그랬나고. 아드님은 지금 어디에?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오.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날이 밝으면 가시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따뜻한 방에 들어눕자 성악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지난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젊은이를 보니 남 같지가 않구려. 과거에 급제하거든 가는 길에 꼭 들려주구려.
성악은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당당히 과거에 급제를 했다. 내려오던 길에 성악은 노파와의 약조가 생각이 나 길을 돌아서 노파의 집을 찾았다. 어느 댁 도련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장하시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나 고향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미리 소식을 전해 듣고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정말 장하구나. 그런데 곧장 오지 않고 어디를 다녀오느냐. 성악이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말하자 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하더니 정확한 위치, 노파의 생김새, 주변까지 자세히 물어보는 게 아닌가. 왜 그러시죠? 아시는 분인가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말을 시작했다. 내가 크면 말해주려고 하다가 과거 공부에 지장을 줄까봐 지금까지 미뤄왔단다. 넌 배성학이 아니라 박성학이다. 그리고 친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 임신 중에 보쌈을 당해 지금의 아버지와 살게 된 일, 다녀온 집이 성학의 본가이고 노파가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피는 속일 수 없는가 보구나. 지금까지 속이고 산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성학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리를 듣고 술이 얼큰한 채 아버지가 들어왔다. 잘했다.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다. 성학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연호는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성학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출생 비밀을 밝혔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배성학, 아니 박성학은 그렇게 운명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 쏟아진 빗줄기와 비를 피해 찾아간 집, 모든 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필연 같았다. 성학은 본가로 돌아가 혼인도 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 어머니는 가끔 찾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성학은 벼슬길에 올라 집안을 일으키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다. 노인의 며느리와 황당한 가짜 아들. 강화도에 안귀남이란 사람이 살았다. 후손이 없어 근심에 쌓인 부모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하고 귀여워하며 키운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릴 적 이름은 오래 살라는 뜻으로 장수라고 불렀다. 그러나 버릇없이 제멋대로 자란 귀남은 글 공부는 물론 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노는 게 전부였다. 하루는 우연히 길을 가는데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길잡이의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길을 피해 옆으로 비켜서자 사또는 위세 좋게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귀남은 행차의 뒤를 따라 관하로 들어가 보았다. 사또가 높은 대청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호령하며 일을 처리하는 위용이 여간 부럽지가 않았다. 넋을 잃고 온종일 구경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귀남은 매일같이 사또 흉내를 내느라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벼슬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어느 짓궂은 사람이 벼슬하기 어렵지 않아.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을 만나 뵙고 부탁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놀려주었다. 그러자 어리석은 귀남이 그 말을 믿고 결심했다. 그래, 한양으로 떠나는 거야.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귀남은 아버지 돈을 몇 냥 훔쳐서 한양을 향해 달아났다. 하지만 배를 타려고 포구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돈 한 푼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몇 냥을 가지고 한양에 간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마침 마푸나루로 가는 관선이 하나 있었는데 심부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덮어놓고 일을 하겠다며 배를 타고는 만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물어보는 것이었다. 임금님에게 벼슬을 부탁하러 가는데 한양에 언제 도착합니까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멍청이라며 놀려댔다. 그러나 오직 한 노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관심과 동정을 보이며 애써 보살펴주려 했다. 가던 길에 배는 물건을 실으려고 성창포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 마푸나루로 떠날 예정이었다. 안귀남이 배에서 내려 해안가 바위에 드러누워 있을 때 노인이 다가왔다. 조용히 부탁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무슨 말씀이신데요? 살갑게 대하던 영감이 하는 말이어서 안귀남은 관심을 보였다. 내 아들 장택수와 너는 내가 봐도 분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닮았구나. 그래요? 내 아들이 이번에 관리 시험에 합격해서 통진 현감이 되었단 말이다. 영감은 말하기를 망설였다. 귀남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아들이 간밤에 병이 들어 미처 손도 못 쓰고 죽었단 말이야. 영감이 머뭇거렸다. 안귀남은 영감의 의도를 짐작했는지 영감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참 안 됐군요. 그래서 너한테 긴히 말하는 거다. 네가 내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 행세를 하란 말이다. 관에서 받는 봉급을 반반씩 나눴으면 서로 좋지 않겠니? 서로 좋은 일이라면 못할 거야 없죠.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둘 다 좋은 일이지. 그리하여 그날부터 안귀남은 영감의 죽은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 날이 밝자 뱃사람들은 간밤에 안귀남이 바다에 빠졌는지 사라졌다고 떠들썩했다. 엉큼한 장영감은 불쌍한 녀석 같으니 이렇게 싱겁게 죽을 줄은 몰랐구나 하고 잠옷 슬퍼하는 척하며 동정에 맞이 않았다. 안귀남은 현지에 부임하자 처음에는 관사를 반으로 나눠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었다. 영감은 과부가 된 며느리와 같이 살고 안귀남은 이름과 성을 바꿔 영감의 아들 행세를 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에도 그들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돈과 재산 관리는 일체 영감이 맡아 있는데 부임하고 3년이 지나자 큰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귀남은 시간이 지나며 영감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다 보니 자기가 진짜 아들처럼 느껴졌다. 영감이 어느 날 귀남에게 말했다. 이보게, 자네도 이제 장가 가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귀남은 귓불이 빨개졌다. 얼마 전부터 사모하던 여인이 생긴 것이다. 노련한 영감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고 느닷없이 물어보는 말에 귀남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어쩔 줄 몰랐다.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영감의 말에 귀남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사실 귀남은 얼마 전부터 영감의 며느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한 집에 살면서 마주칠 때마다 귀남의 마음이 요동쳤다.
며느리도 시집와서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상심이 컸다. 영감은 며느리에게 떠나기를 수차례 말했으나 며느리는 여길 떠나면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자기가 떠나면 시아버지를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그냥 머무르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귀남과 며느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차츰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듯 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애들을 맺어줘야겠구나. 죽은 아들도 내 뜻을 이해하겠지. 영감은 쇳불도 당김에 뺀다는 듯 귀남과 며느리를 불러들여 속마음을 물었다. 그리고는 며칠 후 그들은 조용히 혼사를 치렀다. 물론 당연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벼슬도 얻고 결혼도 한 귀남은 하루하루가 마냥 기쁘기만 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그들에게도 운명의 날이 오고 말았다. 강화 부윤이 갈리게 되면서 새로 부임한 부윤이 바로 안귀남의 고모 아들이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을 하다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었다. 안귀남은 몹시 난처했다. 이거 어쩌지? 하필이면 형님이 이곳에 부임해 오다니. 만나면 틀림없이 사실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니 안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부윤이 부임해 오던 날 안귀남은 형님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렸다. 부윤은 그의 얼굴과 이력을 보고 놀랐다. 세상에 얼굴이 저토록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이력이 안귀남이 아니라 장택수 아닌가? 끝내 의심이 풀리지 않은 부윤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사람도 확인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렸다. 그 집에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더니만 얼굴이 비슷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부윤은 공연한 소리를 했구나 싶어 후회가 되었다. 본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디 한번 보자. 부윤은 곧 그를 불러들이도록 했다. 안귀남은 몸이 달았다. 들어오라는 소리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머리를 숙이고 이맛살을 찡그렸다. 들통이 나는가 보구나. 안귀남은 짐짓 황송한 듯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리기만 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내 조카와 얼굴이 똑같다니 자세히 한번 보고 싶소. 한참을 유심히 뜯어보던 부윤 어머니는 틀림없이 내 조카다. 내가 내 조카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하고 눈물이 글썽했다. 가짜 택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황한 빛을 감추며 그는 천연스럽게 말했다. 들새가 어찌 감히 봉황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같은 사람은 옛날에도 있는 줄 아옵니다. 뒤늦게 지혜가 뚫린 안귀남은 무식하면서도 말은 곧잘 유식하게 하는 편이었다. 소인은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조카도 아닌 사람을 앞에 놓고 조카를 본 듯 수다를 떨던 부인도 물러가겠다는 그를 굳이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돌아서서 나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부인은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 그의 뒤통수에다 갑작스레 안귀남의 어릴 적 이름을 불렀다. 장수야. 갑자기 어릴 때 이름을 부르는지라 가짜 택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려 얼핏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의 순간적인 지혜에 그만 당하고 만 것이다. 부인은 이번엔 얼굴에 노기를 띠며 야무진 목소리로 일렀다. 너는 내 조카 안귀남이 틀림없다. 어떻게 부모를 배반하고 친척을 속여가며 벼슬만을 그렇게도 소중히 한단 말이냐?
황공하오나 저는 분명 대부인의 조카가 아니옵니다. 그는 여전히 배짱으로만 나갔다.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너는 내 조카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장수야하고 내 어릴 때 이름을 불렀을 때 뒤를 돌아볼 턱이 없지 않느냐.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네가 끝내 억지를 쓴다면 사촌형을 시켜 법으로서 너를 다스리게 할 테다. 이제는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다. 한참을 머리만 숙이고 있던 안귀남은 마침내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막을 한 부유는 더욱 놀랐다.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는 날이면 목숨이 위태롭다. 하루빨리 벼슬을 그만두거라. 알겠습니다. 형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대로 인사이동을 할 터이니 병이 난 것처럼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거라. 이번엔 진짜 안귀남의 이름으로 내게 적당한 벼슬자리를 하나 주마. 안귀남은 불행이 있을 때마다 행운이 뒤따르는 특이한 자였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다시 만나 뵙고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고했다. 귀남의 말을 들은 부모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장영감을 근방으로 불러들여 잘 섬기게 했다. 그렇게 본래의 삶을 살게 된 귀남은 마음 편하게 고향에 와서 살게 되었고 얼마 후에 사촌형인 부윤 덕분에 순풍에 돛단 듯이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었다. 천석군은커녕 가난뱅이 신세. 옛날에 성황당에 빌고 신주단지를 집안에 놓고 소원을 빌던 순박하고 어리석던 시절 이야기다. 근심을 없애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으로 미신에 의지하며 귀신을 섬기는 예가 많았다. 요즘은 인심이 각박해서 이 집도 못 해먹겠구나. 예전이 좋았지. 겁만 주면 사내 진미 차려놓고 싹싹 빌었는데 요즘 것들은 약아 빠져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집에 정착해서 섬김을 받으며 붙어 사는 귀신이 한숨을 쉬며 푸념을 했다. 아이고, 일용이는 못돼 먹은 며느리가 서양 귀신을 믿는 바람에 내가 붙어 있을 곳이 없고 배첨지는 노름하다가 쫄딱 망하더니 내 핑계를 대고는 나를 쫓아내지 않았나. 그렇지. 그래, 박영감을 찾아가야겠다. 마음이 좋고 사는 것도 그런대로 넉넉하니 나 하나쯤 섬기는 데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야. 귀신은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고는 다음에 정착할 곳을 물색했다. 그리고는 점 찍어 놓은 박영감 집을 점잖고 의젓한 모습으로 찾아갔다. 귀신은 패랭이를 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문 앞에서 장대처럼 서 있었다. 이리 오너라.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니 여종이 나오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신지요? 마님 계시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아뢰거라. 여종이 들어가더니 잠시 후 마님이 나왔다.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드리겠소이다. 부자가 될 방법이요? 그런 방법이 있답니까? 사실 난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이요. 날 집안에 들여 섬기면 10년 안에 천석군을 만들어주겠어. 그러자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다시 나왔다. 우리 집 영감이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기는 싫다고 합니다. 허허, 뭐요? 아니 그래,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니 무슨 소리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귀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님의 태도는 단호했다. 우리가 싫다는데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잖소. 우리 영감이 본래 불로소득은 바라지 않는 성격이요.
귀신은 할 수 없이 박영감 집에서 물러나와야 했다. 그 영감 고집도 세군. 귀신은 얼마 전 홀로 돼서 아들 며느리와 사는 심신애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젊은 여자가 문을 열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아닌가. 주인 마님 계신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소이다. 잠시 후 부인이 문 앞에 나오자 귀신은 권위 있게 보이려고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주인 영감 부탁으로 찾아왔소이다. 난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요. 날 집안에 모시고 지성을 들이면 10년 안에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소.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십자가를 들고 나와 소리쳤다. 흥! 별놈의 귀신 다 보겠군. 이 사악한 귀신아, 당장 썩 물러가라. 그러자 귀신은 거대한 몸을 덜덜 떨면서 똥줄이 빠지게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이런 서양 귀신이 들어와 사는 줄을 몰랐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쉽지 않은걸? 귀신은 2번의 실패를 무릅쓰고 이번엔 신중하게 찾아갈 집을 골랐다. 그래, 욕심 많고 인색한 허서방 내외를 찾아가자.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귀신은 허서방 집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주인을 찾았다. 이리 오너라. 누구시오? 무슨 일 때문에 왔소? 허서방 부인이 나오더니 쌀쌀맞게 대꾸했다. 넌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날 집안에 들여서 섬기면 10년 안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노라. 큰 돈이요? 허서방 부인은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가 남편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누추한 집을 찾아오시다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대청마루에 모시고 조석으로 지성을 드릴 테니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허서방 내외는 귀신을 집안에 들여 지성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절하며 아침 저녁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고 당장 끼니를 거르는 이웃이 있어도 베풀 온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박영감 집은 성실하게 일하며 산 덕분에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달봉아범이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 나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그래요? 돈하고 식량 좀 가져다 주구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박영감은 돈보다 주변의 인심을 얻고 있었다. 심신에는 아들 농사를 잘 지었다. 장사하는 아들이 큰 돈을 벌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마을 어귀에서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이 심신의 집이었다. 허서방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10년 동안 허서방의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갔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정성을 쏟고 더 돈을 들여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마침내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허서방은 10년 동안 지성을 들여도 천석구는커녕 가난뱅이 신세가 되자 그동안 차려놓은 재단을 부숴버리고 귀신을 쫓아버렸다. 에이, 고향 귀신 같으니라고. 날 위한다더니 공연한 수작이었구먼.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어. 그럴 시간에 열심히 일이나 할걸. 허서방이 분해서 몸서리를 쳐도 이제 소용없는 일이었다.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도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웃의 고통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은 까닭이었다. 장안에서 소문난 이야기꾼.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작거리가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자 유인석은 자리를 털고 떠날 채비를 했다. 오늘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 이제 들어가야겠군. 유인석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례를 받는 이야기꾼이었다. 여보게, 자네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군. 역시 소문대로 장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기수야. 사람들의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인석은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8살 때 벌써 천자문은 물론이고 사서 삼경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인석은 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전기수가 되었을까? 인석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10년 전 인석은 아버지가 영모로 관아에 붙잡혀가자 어머니와 함께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외가댁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한눈을 판 사이 6살 난 여동생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부랴부랴 어머니와 인석이 여동생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여동생을 찾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1달, 2달, 1년, 2년이 지나도 여동생을 찾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만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사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버지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아버지 또한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시름시름 앓더니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인석은 만사 제쳐놓고 여동생 찾기에 매달렸다. 그날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늦지막한 시간에 주막에 들렀다. 주모, 여기 국밥 하나 말아주고 막걸리도 한 사발 주시오. 그 소리에 주모가 쟁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유, 누군가 했네. 이두령인가 하는 사람이 춘향이를 찾아오는 대목까지는 들었는데 내일 더 들어보시오. 국밥 하느라 자리나 비울 수 있다요. 묵을 빵 있소? 그럼요. 잠자리 봐둘랑께 퍼뜩 드시오. 자고 간다는 말에 주모는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며 반겼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막걸리까지 마시고 나니 인석은 온종일 떠들어대던 피로가 몰려와 노곤해지고 잠이 쏟아졌다. 주막 뒤치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누워 인석은 잠을 청했다. 막 잠이 들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자 인석은 머리칼이 곤두섰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무서워서 오금이 저렸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인석은 가만히 문을 열고 소리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앳된 처녀가 부엌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 얼굴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용서해 주세요. 누덕누덕 기운 옷차림에 꽤 죄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스름한 달빛에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인석은 구슬피 우는 걸 보니 필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 3월이라는 계집입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3년 전부터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제 신세가 너무 서러워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날도 쌀쌀한데 여기서 밤을 새울 셈이냐? 우선 몸도 녹일 겸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말씀은 감사하지만 손님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여기서 자게 놔두십시오.
인석은 오죽이나 주인이 두려웠으면 그럴까 싶어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주춤거리다가 인석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불빛 아래에서 보니 눈망울이 총명해 보이고 얼굴도 나무랄 데 없는 미인이었다. 이거 받아라. 여기 있지 말고 이걸 미천으로 장사라도 해보거라.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인석은 처녀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시전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몽땅 털어주었다. 나리,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놀란 토끼처럼 눈을 곱게 치떴다. 나보다는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 주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디 잘 살아라. 그날 밤 인석과 사머리는 아랫목과 윗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인석은 사머리를 보며 잃어버린 미양이를 생각했다. 여동생도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저 또래는 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인석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처녀가 주막을 빠져나간 뒤였다. 주인 여자는 사머리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집도 없는 떠돌이를 품어주었더니 말도 없이 떠나버려?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잡히기만 해봐라. 거지들과 돌아다니는 걸 데려와 사람 만들어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주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떠돌이라는 말에 인석은 눈이 번쩍 뜨였다. 떠돌이라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 좀 해주시오. 아니 글쎄, 그의 말로는 어머니 오빠와 어디를 가다가 혼자서 낯선 곳으로 갔다는 거요. 그리고 영영 이별했다지? 갈 데가 없어 거지들과 몰려다니는 걸 보고서 하도 딱해 보여 3년 전에 내가 데려왔다오. 이제껏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도망을 가?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들은 인석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혹시 미양이가? 미친 듯이 주막을 나온 인석은 저작거리를 찾아갔다. 온종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 처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내 동생 미양이야. 미양이라고.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미양이라고. 이 미련한 인간아, 동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인석은 동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인석은 여전히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꾼이 던져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이야기꾼으로 살고 있었다. 벼슬을 해서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미양이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가정까지 꾸리자 처자식 건사도 해야 했다. 전기수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찾기 시작하자 점점 형편도 나아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잃어버렸던 미양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 미양아, 너를 꼭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느 날 인석은 마포나루를 통해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때 귀부인처럼 차려입은 어떤 여인이 인석이 주변을 서성거리며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인석은 신경이 쓰여 딴청을 부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자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는지요? 여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니신지요? 아주 오래전
저작거리 주막에서 뵌 적이 있었지요. 그제야 인석은 까맣게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면 부인이 바로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주신 돈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지요. 처녀 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고깃집을 차려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인석은 꿈에도 그리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가슴이 뛰었다. 미양아, 내가 네 오라버니란다. 미양이는 오라버니란 말에 깜짝 놀라 말없이 쳐다보았다. 오라버니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석의 말을 다 듣고 난 미양은 어렴풋한 기억을 살려 인석이가 오라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가 어머니와 오라버니 곁을 떠나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미양은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오라버니 집으로 가요. 그러더니 인석을 이끌고 고깃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업 중인 그곳에 이르자 남편인 듯한 남자가 나왔다. 제가 평소에 말하던 바로 그 어른이 잃어버린 오라버니였어요. 미양의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반가운 마음에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인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집사람이 가족을 애타게 찾았는데 이렇게 형님을 찾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된 건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푹 쉬다 가십시오. 인석은 동생 집에서 모처럼 편안하게 푹 쉬다가 집으로 떠나려고 채비를 했다. 그러자 미양이 많은 돈을 꺼내와 인석 앞에 내놓았다. 오라버니, 이 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오라버니한테 진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너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오라버니,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 오라버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 사람을 찾으려고 과거도 포기하고 전기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형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네. 인석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해화문을 거쳐 양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오세요? 아내는 남편이 일찍 돌아오자 궁금해서 물었다. 인석은 돈꾸러미를 앞에 꺼내놓았다. 동생을 찾았소. 이제 내 꿈을 이룰 생각이요. 인석의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날 이후로 인석은 저작거리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학문에 열중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마침내 인석은 과거에 급제했다. 관직에 오른 인석은 시정과 상인을 관리하는 평시서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시간이 나면 인석은 마포나루 고깃집을 찾아가 미양을 만나 지난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천석군 과부를 만난 총각의 운명. 풍수와 지리에 정통해서 풍수박사라고 불리는 이가 숲이 우거진 고개를 넘다가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는 침통에 구리침을 넣고 다니며 널리 의수를 행하여 신침이라 불리는 명의였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팔도에 이름을 날렸고 소문을 들은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를 고대했으나 둘 다 팔도를 유람하며 풍수가는 사람들에게 묘자리를 잡아주고 의원은 약초를 캐느라 잠시도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풍수가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구름을 벗삼아 팔도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이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만나고 싶었던 차에 우연히 산길에서 보게 되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주막 하나 없어 식사도 거르다 보니 몹시 시장길을 느꼈다. 그러던 중 언덕 아래에서 나무꾼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풍수가가 내려가 말했다. 여보시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겠소? 유기만 조금 하면 된다오. 풍수가가 나무꾼에게 다가가 공손히 말했다. 그러시면 가져가셔서 잡수시지요. 장가 안 간 나무꾼 총각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풍수가는 의연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사 후 풍수가는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복의 총각, 자네를 보니 상을 당했구먼. 부친상인가 모친상인가? 부친상입니다. 모친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장사는 지냈는가? 아직 묘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총각은 부친상을 당했으나 묘자리를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풍수가는 총각을 딱히 여겨 묘자리를 잡아주기로 했다. 여보게, 내가 최고의 묘자리를 잡아주겠네. 이렇게 말하자 총각은 무척 고마워했다. 풍수가는 이리저리 돌아보고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긴 자시에 하관하면 축시면 전석군이 날 자리네. 그게 무슨 소린가? 이를 들은 의원은 의아해했지만 총각은 장사도 못 지내고 답답한 차에 묘자리를 정해주니 즉시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를 파다 보니 큰 바윗돌이 박혀 있었다. 풍수가는 상주가 된 총각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괭이를 빌려오라고 했다. 마을로 내려간 총각은 괭이가 천석군 과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집 여자는 천석군 남편을 일찍 보내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청상 과부였다. 여자는 달빛 환한 야심한 시각에 마음이 심란해서 밖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괭이를 빌리러 온 총각이었다. 과부는 대문 가까이 와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총각은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들어와서 목이라도 죽이시지요. 과부는 총각을 집으로 들이며 술상을 차렸다. 술자리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정이 깊어졌고 결국 과부는 총각에게 마음을 열었다. 과부는 총각에게 괭이를 내어주면서 장례가 끝나면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과부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없었다. 총각은 괭이를 둘러매고 산으로 갔다. 풍수가는 올라오는 총각을 보더니 의원을 보며 말했다. 오늘 천석군이 났소. 천석군이 났어. 장례를 마친 후 총각은 손님들을 과부 집으로 초대했다. 과부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했고 풍수가와 의원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노자를 두둑이 얻어 다시 길을 떠났다. 풍수가의 지력은 참으로 놀라웠다. 저의 재주는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 선생의 솜씨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다시 길을 떠난 두 사람은 부자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은 기와집이 수두룩한 부자 동네였고
그 중에 제일 큰 부잣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대접은커녕 간단한 음식조차 내오지 않았다. 인심 한번 고약하구먼. 그렇게 푸념을 하는데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을 불러 물으니 주인마님이 아이를 낳지 못해 위급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손님 대접도 못하고 있구먼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침을 꺼내며 하인에게 말했다. 안방에서 사랑방까지 닿을 만큼 실을 연결하시오. 그 실을 따라 침을 꽂으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오. 그래서 안방까지 닿을 만큼 실을 연결해서 문구멍을 뚫고 사랑방까지 이어놓고는 침을 꺼내어 침 끝에 실을 메었다. 아이 낳는 마님 가슴 여기에서부터 몇 손가락 세어 거기다 침을 꽂아라. 꽂으면 나는 이 줄만 사랑해서 가만히 잡고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렇게만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린가? 이번에는 풍수가가 의아하게 여겼다. 하인이 그 침을 가지고 가서 집주인한테 말했다. 사랑에 계신 손님이 이 침을 재어 꽂으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자. 다른 방도가 없구나. 주인은 의원의 지시대로 실을 연결하고 침을 안방 마님에게 꽂았다. 놀랍게도 즉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부잣집에서는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고 의원의 의솔은 풍수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서로의 솜씨를 확인한 두 사람은 작별을 고하고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났다.